2차 시 공부합시다. 1차 시에서 한국문학이란 무엇인가 자료를 같이 살펴보고 있었어요. 2차 시에서는 연결해서 해방 이후에 현대문학의 전개 양상을 가볍게 본 다음에 한국문학의 원형으로서의 단군신화의 내용을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이긴 한데 하여튼 뭐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의 힘으로만 된 게 아니어서 좌우 이데올로기 투쟁과 그 다음에 남북의 어떤 각기 다른 정부의 수립, 그리고 분단의 고착화,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이념의 갈등의 지속, 이런 것들이 해방 이후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그 상황의 뿌리에는 사실은 일제강점기를 해방이 되어서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이 매우 큰 요인이 되긴 해요. 더불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남과 북 사이에 이런 갈등 구조가 심화된 것 역시,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 역시 오늘날 정치적 상황의 혼란과 갈등의 어떤 내재적 요인이 되기도 하지요. 문학은 그런 것들을 담아내죠. 자, 해방 공간에서 발표된 소설들은 해방 전후의 현실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묘사,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대한 반성은 아주 드물어요. 문학에서 최만식 같은 경우는 민족의 죄인, 이런 이제 아주 드문 게 있고, 나머지는 다 침묵합니다. 되게 친일했고. 그래서 50년 남분단의 고착, 요거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김천수의 꽃이나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 이것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비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 같은 게,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했죠. 뭐 김천수의 꽃이나 서정주의 무등을 보면은 나는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 시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과 주제 의식을 보면, 무등을 보며 기억 한번 되살려 보세요.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난이란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남루가 헐벗은 옷 아닙니까? 가난은 한갓 남루한 헐벗은 옷에 불과하지 않아요. 물론 그건 비유적 표현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힘들더라도 지아비와 지엄이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힘을 합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라고 하는 도전 정신주의적 시예요. 그 자체가 나무랄 것이 없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나는. 가난은 인간의 삶을 파괴해요. 그래서 나는 늘 이 서정주 무등을 보면을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이 앞에 고전문학 공부하면서 구운몽 봤잖아요. 구운몽의 근원사라가 조신몽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항상 무등을 보며를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이제 조신몽, 응? 구운몽의 근원사라인 조신몽, 조신의 꿈, 요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는 친구도 아마 있을 거예요. 즉 강릉 태수 김은의 딸이 되면, 그 조신은 이제 그 절의 그 젊은 승려인데, 강릉 태수 김은의 딸이 이제 절에 불공을 드리러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가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조신이 이제 마음에 연모를 품고 있었죠.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하고 오질 않으니까 슬퍼서 부처님 앞에 꿇어 있다가 언뜻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이제 꿈속에서 김은의 딸이, 조신이 연모하고 있던 김은의 딸이 찾아와서, 사실은 나도 당신을 좋아했노라. 그래서 둘이 이제 기뻐하면서 손을 잡고 이 조신의 고향에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이거 아니에요. 잘 살았으면 이야기가 그걸로 끝일 수가 없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사는 것이 매우 궁핍해져서 아이들을 데리고 유리걸시 이리저리 이제 동냥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뭐 큰 아들은 굶어서 죽고, 그 딸아이는 또 어느 마을 동네에서 걔한테 뜯기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결국 그들은 헤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조신몽이고. 그러는데 그 설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난은
영혼을 파괴하는 이런 그 형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정지의 부등을 보면은 그 정신주의적 그런 정신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게 현실의 어떤 삶이다, 가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50년대 이제 소설 있고 뭐 60년대는 이제 그러니까 40년대는 분단, 50년대는 전쟁을 다루죠. 60년대를 특기할 만한 어떤 사건은 뭐예요? 4.19죠. 4.19와 5.16. 4.19를 다루고 있는 문학은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짧게 끝났잖아요. 짧게 끝나고 5.16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유신 독재가 아주 오랫동안 18년 동안 지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4.19의 실패와 결국 혁명의 실패와 그다음에 군사 정권 하에서의 그런 억압적인 체제의 민주주의 말살, 그다음에 획일화 이런 것에 이제 비판하는 그런 문학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60년대 최인눈의 광장, 그다음에 70년대, 그다음에 7, 80년대는 이제 특히 황석영의 객지, 조세희의 난소공 이런 소설들이 70년대 삶을 그 묘사하고 있는 리얼리즘 소설의 어떤 큰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80년대는 60년대가 4.19가 이렇게 떠오른다면 80년대는 뭐예요? 5.18이죠. 5.18 광주 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폭력적 상황에서 진실을 규명하라는 그런 어떤 요구들이 오랫동안 사회운동으로 지속됐는데 시와 소설들은 바로 그런 80년대의 어떤 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문학적 경향에 압도됐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90년대는 이제 또 많이 달라지는 게 80년대 후반에 소련의 해체,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80년대까지의 어떤 소위 거대 담론 이런 것들이 미시 담론으로 급격하게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라든가 뭐 분단 극복이라든가 통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독재 체제에 저항하는 뭐 민주주의라든가 민중 뭐 항쟁이라든가 이런 거대한 담론이 문학의 주류적인 어떤 경향이었다면 90년대 후반에는 이제 급격하게 그런 사조가 퇴조하고 미시적인 건가 개인의 일상 사소한 일상 그래서 대거 여성 작가들이 이제 등장하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소위 억압되었던 것, 비가시화되었던 개인의 내면의 욕망, 그게 뭡니까? 그 어떤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그런 성의 문제가 이제 아주 전면화되는 그런 시대가 사실은 뭐 2000년대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담론에 대한 회의가 일반화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90년대 후반에 혜성처럼 등장한 여성 작가들이 신경숙, 은희경, 그다음에 남성 작가들은 이제 뭐 김영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 어쨌든 한국 문학은 한국인의 삶을 살아온 각 시대의 개별적인 작가의 시계창적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조금 이렇게 빠르게 개괄적으로 한국 문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조망을 해봤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한국 문학의 원형으로서의 단군 신화의 내용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한국 문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래서 단군 신화를 한국 문학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 중지했다가 내가 이렇게 자료를 펼치고 다시 강의를 시작할게요. 잠시 중지합니다. 네, 단군 신화 봅시다. 제목을 이제 민족문학의 원형이 이제 어떤 그 모태와 같은 그런 걸 말하죠. 본래의 어떤 그 모양 봅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신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죠. 이야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구술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담과 같은 설화 문학에 그 설화가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이니까 뭐 거기는 신화, 민담, 전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신화는 이제 본래 노래되고 말해지는 구비 문학이었죠. 그 다음에 특정한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그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나 이제 이게 문자로 정착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문헌 신화가 등장하는 거죠. 우리 한국 그 단군 신화 같은 경우는 고려 충렬왕 때 그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회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가 이제 거기에 실려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신화를 이제 또 전승 매체에 따라 분류를 하면 나누면 이제 구전 신화, 문헌 신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제 그 뭐 무속 신화, 마을의 당 신화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구전 신화라고 할 수 있죠. 고대 건국 신화, 그다음에 이제 뭐 성시의 시조 신화 이런 것들은 문헌으로 전하는 이제 그런 그 대표적인 어떤 신화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전 신화, 문헌 신화 중에서 시간적 배열이 가능한 것은 문헌 신화이겠죠. 시간적 배열이 가능 이렇게 이를테면 그 어느 때 기록되고 어느 때 이제 문자로 이를테면 정착됐는가. 왜냐하면 구전 신화는 언제 시작됐는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그 기록이 없잖아요.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하여튼 기록으로 전하는 한국의 최초 신화는 하여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나중에 또 뭐가 더 나올지도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단군 신화죠. 기록으로 전하는 한국의 최초 신화, 단군 신화, 문헌 신화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문학의 원형, 본래의 모습 이거죠. 원형을 이야기할 때 이 단군 신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화가 태초, 처음 만들어진 뭐 처음의 공간,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가지는 이야기죠. 그 신화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의 출발점이다. 그런 말이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단군 신화는 되면 고대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신화죠. 일단 초기 국가가 성립되는 고대 사회는 역사적으로 청동기 시대죠. 이를테면 그 고조선은 이제 청동기 시대에 어떤 그 성립된 걸로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부족 간에 이제 뭐 이동도 활발해지고 몇 개 부족이 통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 체제로 재편되는 시기에 그 이야기가 이를테면 단군 신화죠. 왕을 중심으로 권력 체제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또 국가적 질서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단군 신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곧 국가죠. 그 박정희만 하더라도 그 11.6 사건 관련된 영화나 문헌을 보면 그 뭐 그 박정희가 곧 국가다. 그 뭐 차지철 경호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각하가 곧 국가다. 예, 왕이 곧 국가였던 시대, 왕통의 신성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던 신화였으니까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하죠. 건국 신화는 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국 이 단군 신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내용의 단군 신화가 삼국유사의 가장 대표적인데 또 몇 가지 이런 그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련의 삼국유사의 기록을 우리가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이 삼국유사의 기록이다. 다른 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각각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하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현대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고전문학에서도 고전 산문을 전공하는 선생들이 학자들이 아마 뭐 연구를 하고 그러겠죠. 자, 그 밖에도 이제 그래서 요걸 봐야겠죠. 요거 단군 신화의 내용은 다 알죠.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천상적 존재의 하강, 지상적 존재의 변신, 이걸 통해서 신성 혼인을 예비하고 있는 거. 천부지모, 천부지모. 네, 알겠죠? 내가 설명 안 해도 천부지모의 신성 혼인을 통해 태어난 신인인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군이 나중에 죽어서 산신이 되는 것. 이것이 신화의 구조적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부지모, 그 하늘의 아버지요, 땅이 어머니라고 하는 천부지모의 신화적 구조는 사실 한국의 건국 신화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한국 신화의 구조적 전형이다. 대표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밖에도 이제 단군 신화는 뭐 문학이라든가 종교 역사와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사실은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혼인도 그렇고, 이제 혼인 전에 그 3, 7일 동안에 금기, 이제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 캄캄한 동굴 안에서 쑥과 마늘만 먹어야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금기. 그냥 신단수 안에서 이제 수태를 비는 모습. 나중에 이제 호랑이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 곰이 먹고 어쨌든 사람이 됐는데 여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단수 아래에서 수태를 이제 단군과 그치요? 그 이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비는 모습. 이게 이제 인간 생활의 모범이다. 단군 신화를 통해 우리는 고대인들의 신관의 변모, 그것이 후대의 신화들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어림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몇 개로 나눠서 단군 신화가 우리의 그 뭐 한국 문학의 원형이라고 말하는데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그 요인들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가 살펴보죠. 단군 신화에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낙천적이고 낙관적 세계관, 그다음에 인간 중심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이 잘 투영되어 있어요. 천재 아들 환웅은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의 세계를 탐구하더라. 단군 신화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상계는 이처럼 천재 아들도 선망하고 동경하는 곳으로. 이건 이제 뭐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어쨌든 환웅은 아버지의 나라를 이 지상세계 건설 재현하기 위해 내려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스스로 선망하고 동경하는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바로죠. 인간 세상을 널리 이렇게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려온 그런 존재다. 여기서 이제 그 단군 신화의 이념이 하나 나오죠. 뭐였죠? 홍익인간. 홍익인간. 우리 고전 소설들이 대부분 운영전과 같은 아주 예외적인 한두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행복한 결말로 끝맺고 있는 것도 그냥 그 뭐 무심히 보아 넘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정교들이 사실 우리가 종교의 아주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아주 세계적인 거의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그 어떤 뭐 다른 나라들처럼 종교 전쟁, 서로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그야말로 목숨을 해치는 종교 전쟁까지로 나가지 않는 것은 뭐냐? 대부분 그 다중다양한 종교가 한국에 오면은 모두가 이런 그 현세 구복적인 세속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쪽으로 이제 변질된다고 그럴까? 변질된다고 말하면 이제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언짢을 텐데, 하여튼 뭐 융합된다고 그럴까? 이렇게 단군 신화 안에 투영되고 있는, 혹은 단군 신화를 지탱하고 있는 이 현실적 세계관, 현실주의적 세계관. 그러니까 뭐 수능 때 보면 단적으로 드러나잖아요. 모든 종교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 내 아들 딸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다 간절히 기도하죠. 누군가에게 빌죠. 이런 현실주의적 세계관.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 심성의 원형지를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단군 신화가 한국 문학의 원형이라고 하는 점에서 후대 한국 문학에 끼친 영향이 뭐냐? 이를테면 일대기적 구조. 그 일대기적 구조가 뭡니까? 태어났을 때 죽을 때까지 일대기적 구조, 입사시 모티프. 이를테면 뭔가 통과 의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곰과 호랑이가 그 캄캄한 동굴에서 그 마늘하고
쑥만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이걸 통과하는 사람만 이제 일단 곧만 사람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국 문학의 중요한 전형이다 이 말이에요. 일대기적 구조. 자, 단군신화 일대기적 구조. 우리 문학에 특히 소설의 3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런 3대 이야기가 아주 많죠. 이거 그냥 우연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신화적 주체의 출생과 입사, 혼인, 입사가 이제 그 통과 의례를 말하는 거죠. 이런 일대기적 구조. 이것이 고대 건국 신화를 비롯해서 그 후대 한국 소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조적 원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사 시제 뭐 요거 했죠. 통과 의례적인 시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 곰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동굴은 어떤 의미냐? 어둠, 즉 죽음의 공간이죠. 동시에 밝음 혹은 빛을 예비하기 위한 그런 공간. 또 37일, 37일 20일. 원래는 그랬지만 이제 미리 이렇게 인간이 됐죠. 통과해서 이 시간은 어둠의 시간, 실현의 기간이면서도 동시에 빛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동굴이 의미하는 게 문학적 원형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춘향전과 심청전에 각각의 그런 그 어떤 통과 제의를 위한 그런 어떤 그 공간으로서의 의미와 실현 시간을 갖고 있죠. 재밌죠? 이런 것들. 주인공들은 통과 의례적인 공간과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의 지난날의 육신과 영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삶의 존재로 재생을 획득하더라 이렇게. 입사식 모티프, 변신 모티프 이것이 한국 문학에서 아주 많이 발견되고 있고 이것의 원형이 그러니까 그것을 올라가니까 단군신화에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사 이야기의 원형 3대에 걸친 가족사 그러니까 단군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환인과 환웅, 단군, 그러니까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3대 가족사 이야기. 이렇게 아주 많아요. 고전 소설도 그렇고 현대 소설도 그렇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임상소설 3대죠. 제만식의 태평천하, 이런 소설들도 보면 다 3대. 고전이든 현대 소설이든 3대의 가족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것의 원형이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단군 신화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 그 내용에. 이렇게 단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 문학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확인했죠. 뭘까요? 다시 봐요. 여러분 또 체크하고 여러분 강의 다시 듣고 다시 자료 앞으로 넘겨보면 되겠죠. 그러나 본래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특수한 이야기다라고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학이지만 기본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면 또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좀 비시시 웃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문학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역사도 문학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문자로 기록됐다 그런 의미에서 알겠죠?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문학이지만 문학 이상의 자질과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가진 일종의 종합적 문화 양태다. 한편의 신화 속에는 역사, 문학, 철학, 종교, 예술과 같은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나오는 그 사람도 많고 역사 사건도 많고 기간도 길고 그래요. 드라마틱해요. 근데 이 짧은 단군 신화에도 사실은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단군 신화 속에는 고조선의 건국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과 함께 당시 고대인들이 이제 청동기 문화로 그 신석기에서 청동기 문화로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단계였다고 그랬잖아요. 고조선의 건국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과 함께 당시 고대인들의 생활 풍속과 세계관, 뭐 8조 근법인가요? 그 중에서 세 가지가 그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뭐 도둑질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했으면 이제 뭐 피해로 갚는다거나 뭐 노예제도 그때 있었던 것도 드러나고 그러죠. 이런 생활 풍습과 세계관 이런 게 복잡하게 이제 담겨 있죠. 그래서 이런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한국 문학의 관점에서
이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권신화가 한국 문학에 어떤 원형적 요인,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이제 봤을 뿐이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뭐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단권신화를 비롯한 그러니까 민속학적인 관점이라든가 뭐 언어학적인 관점이라든가 또는 뭐 철학적인 관점에서 단권신화를 연구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단권신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학적 측면에서 접근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뭐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우리는 지금 그냥 문학적인 접근만 보면 충분한 거죠. 예, 여기까지 해서 2차 시를 마치고요. 3차 시에는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리스 신화를 봅시다. 신화와 인간 심리 이렇게 비교 문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안내를 해줄 것이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중간 시험이 8주차 있고 학기말 시험이 15주차 있고, 그런데 어쩌면 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뭐 수그러들지를 않아서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물로 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가 하나 있고, 그래서 그 리포트는 8주차에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간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계속 하더라도 일단 리포트는 8주차에 제출할 것인데 무엇에 관해서 낼 것인가는 한 2주 전에 그때 안내해 줄게요. 그런데 어쨌든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리포트를 내게 되고 내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또 8주차에 그 한 해 과제물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써놓고 그래야 될 거예요. 아마 리포트 같은 경우 중간고사는 그때 그 안내를 하겠지만, 그래서 리포트 작성법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특강을 좀 해줄게요. 3주차에 3주차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해줄 테니까 잘 듣고 잘 그 적용을 해서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라든가 뭐 과제물 리포트라든가 이런 걸 좀 잘 썼으면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2차 시까지는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